시장통 아줌마 주제에 선글라스 끼고 클럽 온 줄 아세요? 면회실 접수대에서 울려 퍼진 조롱 섞인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쏠렸습니다. 청바지에 운동화, 평범한 후드티 차림의 63세 박영숙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그 조롱했던 중사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게 됩니다. 평범한 시장 아줌마로 보였던 박영숙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정군이 뒤흔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평범한 어머니가 어떻게 거대한 군, 비리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보여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실화입니다. 새벽 5시 박영숙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을 뜬 것은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 윤민호 일병을 면회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유독 깊어 보이는 주름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만은 그냥 평범한 시장 아줌마로 가자. 민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영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검은색 바지와 흰색 블라우스 대신 오늘은 청바지와 후드티를 골랐습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매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민호를 위해 도시락을 싸야 했지만 마음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지난 전화 통화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불안해하는 것 같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부대 생활이 좀 힘들 뿐이에요. 민호의 대답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살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숙에게는 어린 시절 품에 안겨 울던 그 아이였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 영숙의 마음은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재호 중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말들이 생생했습니다. 영숙아, 내 아들을 부탁한다. 민호는 이제 내 아들이야. 진짜 아들처럼 키워줘. 그때부터 영숙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시장으로 나가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전우에 대한 약속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민호는 자신의 진짜 출생 비밀을 모릅니다. 영숙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평범하고 행복한 어머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꺼내며 영숙은 어린 민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영숙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작고 따뜻했던 손. 밤에 악몽을 꾸며 울 때마다 품에 안아주던 기억들. 첫 운동회에서 1등 했다며 뛰어와 안기던 모습. 엄마 저 1등 했어요. 진짜 1등. 그때 민호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내 아들이구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모자가 되었구나. 시계를 보니 벌써 7시였습니다. 부대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험한 길이지만 영숙에게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소중한 여행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영숙은 다른 승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시장에 가는 아주머니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그중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버스에 올라타며 영숙은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호를 키우며 느꼈던 기쁨들이 모든 어려움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면서 풍경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있는 부대가 있는 곳도 이런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타면서 영숙은 민호와 첫 통화를 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저 군대 생활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최근 몇 번의 통화에서는 뭔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고 대화도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혹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괴롭히는 건 아닐까? 영숙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가방끈을 꽉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대 초소를 지나 면회실 건물로 향하는 길에는 다른 가족들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들,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 그리고 아버지들까지.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접수대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오상훈 중사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30대 중반 남성이었지만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눈빛부터가 사람을 깔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상훈은 다른 면회객들을 대할 때도 불친절했지만 특히 나이든 여성들에게는 더욱 심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는 뭐 이렇게 짐이 많아요? 검사하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요. 한 할머니가 손자를 만나러 왔는데 도시락과 과일을 잔뜩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쭈뼛쭈뼛하며 사과했지만 오상훈은 계속 짜증을 냈습니다. 영숙이 접수대에 다가가자 오상훈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시장통 아줌마 주제에 선글라스 끼고 클럽 온 줄 아세요? 면회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일순간 영숙에게 쏠렸습니다. 몇몇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상훈은 영숙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아, 그 말썽꾸러기 윤민호 엄마네요.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맨날 트러블만 일으키고.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말썽을 일으켰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설명이요? 하하, 웃기네. 아줌마가 뭘 안다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면회나 하고 가세요. 오상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주목했고 영숙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뭐 그 꼴로 면회를 와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무렇게나 입고 와서는. 요즘 부모들은 정말 철이 없어요. 오상훈은 영숙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청바지와 후드티는 분명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오상훈에게는 트집을 잡을 거리였습니다. 중사님, 저는 그냥 아들이 걱정되어서. 아들이 걱정되면 집에서 잘 키우셔야죠. 군대 와서 말썽 부리게 하지 말고. 요즘 부모들은 정말. 오상훈이 말을 끝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영숙이 무능한 부모라고 낙인 찍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영숙이 신분증을 내밀자 오상훈이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듯한 미소까지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몸을 숙여 신분증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굴욕적이었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눈치를 챘습니다. 오상훈이 일부러 영숙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은 불편해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면회에 지장이 생길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이고, 저기 좀 봐.
저 중사 너무하는 거 아니야? 쉿 조용히 해. 괜히 우리까지 찍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상훈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상훈은 영숙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도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본인 맞아요? 확인이 어렵네. 신분증 사진은 2년 전에 찍은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상훈은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무렇게나 입고 와요. 그리고 이런 오래된 신분증 말고 새로 발급받아서 오시고. 면회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영숙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면회가 중요했으니까요. 영숙은 접수를 마치고 면회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민호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부대 적응 잘하고 있대. 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다른 가족들은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만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상훈의 말대로 민호가 정말 말썽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삐이 하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든 인원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면회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출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하지? 불이 어디서 났다는 거야? 빨리 나가자. 아이고 무서워.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출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고 지팡이를 짚고 온 할아버지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오상훈 중사도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중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군인이 물었지만 오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부터 도망갈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대피 지시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하 군인이 다시 물었지만 오상훈은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냥 빨리 나가. 바로 그때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흔들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단호하고 침착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영숙의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목소리에는 강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순간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례차례 나가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노인분들부터 먼저 출구로 이동하세요. 영숙의 음성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명령조도 아니고 부탁조도 아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지휘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연기가 들어오고 있으니 손수건이나 옷깃으로 코와 입을 막으시고 절대 뛰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영숙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우왕좌왕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질서정연해졌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저기 계신 할머니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오세요. 다리가 불편한 노인을 도우며 천천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아기 안고 계신 분은 이쪽으로 먼저 나가세요. 아이들이 연기를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요. 휠체어 타신 분도 이쪽으로. 제가 밀어드릴게요. 영숙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혼란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영숙의 모습을 보고 서로를 챙기며 차분히 움직였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노인들을 부축했고 여성들은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오상훈 중사가 놀란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줌마가 뭐 하는 사람이지? 왜 저렇게 침착하지? 하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진짜 화재인지 확인해야 했고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대피가 거의 끝나갈 무렵 소방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초기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연기만 좀 발생했을 뿐 큰 피해는 없습니다. 거짓 경보는 아니었지만 큰 화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들어가도 됩니다. 소방관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면회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면회실로 다시 돌아가던 중 오상훈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의 거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 도대체 누구세요? 아까 상황 대처하는 걸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면회객들도 영숙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시장 아줌마로 보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영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군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오상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군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에서요? 뭐 하셨는데요? 영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면회실이 다시 정상화되고 드디어 민호와의 면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민호가 무슨 말썽을 일으켰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면회실 한쪽 구석에서 대기하는 동안 영숙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영숙은 간호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급은 중사, 10년간의 복무 기간 동안 수많은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전장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당시 영숙은 뛰어난 실력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정확한 판단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상급자들도 영숙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 중사는 정말 믿을 만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까. 응급처치 실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어.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야. 그때 만난 사람이 윤재호 중사였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아들 민호를 두고 있었습니다. 윤재호는 항상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부대가 다 알 정도였습니다. 영수가 우리 민호가 벌써 걸음마를 한다더라. 빨리 집에 가서 보고 싶어. 이번 휴가 때는 민호랑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어. 처음 가는 거라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 윤재호와 영숙은 같은 의무대에서 근무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전후의 이상의 감정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영숙도 윤재호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군 복무에 전념하느라 결혼을 미루고 있던 영숙에게 윤재호의 가정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재호야, 너 정말 좋은 남편이고 아빠구나. 민호가 복이 많은 아이야. 영수가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아는데 분명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윤재호는 항상 영숙의 행복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부대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험한 산악훈련 중 사고로 윤재호가 크게 다친 것입니다. 절벽에서 추락하여 여러 군데를 다쳤는데 특히 내장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영숙이 현장에서 직접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평소 실력을 발휘해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났고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재호야, 정신 차려.
곧 헬기가 와서 병원에 갈 거야. 영수가. 나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윤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는 헬기 안에서 윤재호가 영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숙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호를 부탁한다. 무슨 소리야? 괜찮을 거야.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어. 하지만 윤재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군의관으로서의 경험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아직 어리고 혼자서는 민호를 키우기 힘들어할 거야. 재혼을 하면 민호가 힘들어할 테고. 영수가, 내가 민호를 키워줄 수 있겠니? 진짜 아들처럼. 영숙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약속할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라면 민호를 잘 키워줄 수 있을 거야. 윤재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간 지 3시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슬펐습니다. 부대 동료들이 모두 모여 윤재호를 배웅했습니다. 영숙은 관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재호야, 민호 잘 키울게. 너 같은 좋은 사람으로 키울게. 장례식 이후 윤재호의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민호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며 결국 영숙에게 부탁했습니다. 언니, 재호 오빠가 그렇게 부탁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민호를 보면 오빠 생각만 나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다시 결혼하게 되면 민호가 더 힘들어할 것 같고. 그 여성도 당시 23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라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영숙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윤재호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민호는 제가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영숙은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10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고 3살 민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육아 경험도 없었고 생계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영숙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민호를 키웠습니다. 민호에게는 진짜 엄마처럼 사랑을 쏟았습니다. 학교 운동회에도 가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빠지지 않고 갔고 생일이면 케이크도 만들어줬습니다. 엄마, 저 축구 배우고 싶어요. 그래, 배워보자. 엄마가 축구화도 사주고. 엄마,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 엄마가 같이 공부해보자. 민호도 영숙을 친엄마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의심한 적도 없었고 영숙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간호부사관 시절의 기억이 살아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 정확한 판단력. 그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까 화재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경험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숙님, 면회 준비되었습니다. 직원의 부름에 영숙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민호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면회실 창문 너머로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20살의 늠름한 청년이 되었지만 영숙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눈 밑에 멍자국이 있었고 입술 한쪽이 부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평소와 달리 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민호야, 얼굴이 왜 이래? 누가 때린 거야? 영숙이 놀라며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 싶었지만 창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훈련 중에 실수로. 실수로?
이게 실수로 생긴 상처 같아? 민호야, 엄마한테 정직하게 말해봐.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간호부사관 시절의 경험으로 이런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영숙이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성애와 함께 간호부사관으로서의 예리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가 큰 일을 알게 되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엄마로만 알고 지낸 영숙 앞에서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상훈 중사가 군수품을 빼돌리고 있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 생활 경험이 있는 영숙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뭐라고?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보게 됐어요. 창고에서 민간 업체 사람들과 거래하는 걸 봤거든요. 민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총기류는 아니고요. 의료용품이랑 생활용품들이었어요. 근데 양이 엄청 많았어요. 트럭에 가득 실어서 가져가더라고요. 영숙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저도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 동기인 김상우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창고 물품이 자꾸 모자란다고 장부랑 실제 물품 수량이 안 맞는다고.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숙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김상우가 뭐라고 했어? 김상우가 이걸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김상우가 훈련 중에 사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호부사관 시절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정부패를 신고하려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을 말입니다. 김상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의식은 있지만 한동안 복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넌 어떻게 된 거야? 그 상처들도.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김상우를 도우려고 했거든요. 같이 증거를 모으고 신고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상훈 중사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때린 거야? 직접 때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선임들을 시켜서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영숙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을 괴롭히는 것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군에서 이런 부정부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민호야, 증거는 있어? 영숙의 질문에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라면 위험하니까 그만두라고 했을 텐데 영숙은 오히려 증거를 물어본 것입니다. 네, 있어요. 사진도 몇 장 찍었고 김상우가 정리한 장부 사본도 있어요. 좋아. 그런데 민호야, 넌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야. 영숙이 민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고하자니 김상우처럼 당할까봐 두렵고 그냥 있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살 청년이지만 아직은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영숙이 창문에 손을 대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신념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민호야, 엄마 말 잘 들어.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그리고 오상훈이나 그 무리들과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아니야.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지금 당장은 조용히 있어. 알겠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간호부사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도울 수 있어요? 오상훈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힘도 세고 윗선과도 연결되어 있고. 민호야, 엄마를 믿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 옳은 일을 하려는 내 마음을 잃지 마.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다른 엄마들은 위험하니까 그만두라고 할 텐데. 영숙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예전에 군인이었어.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엄마가 군인이었다고요? 응, 간호부사관이었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간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엄마의 과거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야. 엄마가 약속 하나 할게. 너를 지켜낼 거야. 그리고 정의도 실현할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영숙은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를 믿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너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한 거야. 민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영숙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재호, 당신의 아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지켜내겠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영숙은 한 여군을 만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사였습니다. 김다은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고 눈빛에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김다은은 영숙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민호 일병 어머니세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김다은이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숙은 김다은을 따라 부대 밖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김다은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김다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화재 상황에서 정말 대단하셨어요. 덕분에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민호 얘기를 들었어요. 오상훈 중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영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오상훈은 정말 악질이에요. 김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군들을 괴롭혀 왔어요. 성희롱도 하고 억지로 술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거부하면 더 심하게 괴롭히고요. 영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간호부사관 시절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봤지만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김다은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불필요한 접촉이라든지 외모에 대한 품평이라든지. 그러다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나요? 무서웠어요. 오상훈이 힘이 세거든요. 윗선과도 연결되어 있고 신고해도 오히려 저희가 더 피해를 볼까봐. 김다은이 주위를 둘러보며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신고했던 여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여군이 다른 부대로 전속하게 되었고 오상훈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영숙이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많은데도? 네,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김다은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모님을 보고 용기가 났어요. 화재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영숙이 김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 씨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함께 싸워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제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켜야 해요. 김다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증거도 있어요.
오상훈이 군수품 거래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영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다른 여군들 피해 사례도 정리해뒀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요. 사모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물론이죠. 우리 같이 해요. 그때 김다은이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화재 상황에서 정말 대단하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어요? 영숙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에 군인이었어요. 김다은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무슨 보직이셨어요? 간호부사관이었어요. 10년 복무했었죠. 와, 그럼 선배님이시네요. 그러면 군대 시스템을 잘 아시겠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우리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니. 김다은이 희망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다른 여군들에게도 말해볼게요. 분명 함께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하지만 조심해서 해야 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김다은이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여군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어요. 내일 저녁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때 얘기해 볼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들만 해도 5-6명 정도 되고 목격자들까지 합치면 10명은 넘을 거예요. 영숙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오상훈이 워낙 교묘해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신고하면 보복당할 거라고 계속 협박했거든요. 김다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군수품 횡령 건도 알고 있어요. 창고 관리를 맡고 있는 후임이 있는데 그 친구가 많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임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 친구도 양심에 찔려하고 있었거든요. 영숙과 김다은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을 모으고 증거를 더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체계적으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오상훈이 선배님을 눈치챌 수도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20년간 이런 일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영숙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간호부사관 시절에도 비슷한 일들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김다은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평생 참고 살았을 텐데. 천만에요. 우리 모두 함께 정의를 실현해봐요. 내일 저녁 7시에 부대 근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가능하시면 함께 해주세요. 물론이죠. 그날 밤 영숙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군대 문제에 개입하게 된 것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숙은 약속 장소인 식당에 나갔습니다. 작은 개인 식당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아 이야기하기에 적당했습니다. 김다은이 먼저 와 있었고 곧이어 다른 여군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피로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윤민호 일병 어머니이신 박영숙 사모님이세요. 전직 간호부사관 출신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여군들이 영숙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이 어떻게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들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함께 해결해봐요. 이혜진 일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군들이 차례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상훈의 성희롱과 괴롭힘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악질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실수였다고 하고요. 술자리에 강제로 참석시키고 거부하면 부대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해요.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면서 혼자 있을 때 추행을 시도해요. 신고하려고 하면 증거가 없다, 오해였다라고 발뺌하고 오히려 저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요. 영숙이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함께 신고하지 않았나요? 박소영 상병이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오상훈이 누가 고자질하면 다 알 것이라고 협박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신고했던 선임이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속됐어요. 그 선임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연락이 끊겼어요. 아마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 하실 거예요. 김다은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군수품 횡령 건도 심각해요. 창고 담당인 정민석 일병이 오늘 같이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대에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그 일병은 어떤 상황인가요? 정민석 일병이 창고 관리를 담당하는데 오상훈이 계속 물건을 빼가라고 시켜요. 거부하면 괴롭히고 따르면 공범이 되는 거라서 정말 힘들어해요. 영숙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얼마나 모았나요? 김다은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 20여 장, 피해 일지, 목격자 증언서, 그리고 군수품 거래 관련 자료들이에요. 영숙이 자료를 훑어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영숙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민석 일병을 만나서 그의 증언을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군수품 횡령과 성희롱 건을 함께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예요. 동시에요? 네, 그래야 오상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만 신고하면 다른 걸로 흐지부지 될 수 있거든요. 여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는 부대 내부가 아니라 외부 기관을 이용해야 해요. 헌병대나 국방부 감찰실 같은 곳 말이에요. 이혜진 일병이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어봤거든요.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영숙이 여군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박소영 상병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마워요.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오상훈 같은 놈은 문제 없어요. 영숙의 말에 여군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김다은이 말했습니다. 내일 정민석 일병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사모님도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저녁 6시에 부대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영숙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여군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윤재호 당신의 아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함께 지킬게요. 영숙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숙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김다은과 정민석 일병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민석은 20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사모님, 정민석 일병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민석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민석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민석아, 편하게 말해도 돼요. 우리가 다 도울 거니까. 김다은이 정민석을 안심시켰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제가 윤민호 어머니예요. 그리고 예전에 군인이었어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민석이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정민석이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고관리 담당인데요. 오상훈 중사가 자꾸 물건을 빼가라고 시켜요. 어떤 물건들인가요? 의료용품이 대부분이에요. 수액, 붕대, 소독약 같은 것들이요. 가끔은 생활용품도 있고 부식도 있어요. 영숙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달에 몇 백만 원어치는 될 거예요. 트럭으로 실어 가니까요. 처음에는 적은 양이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장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오상훈 중사가 미리 조작된 장부를 주면서 그대로 기록하라고 해요. 실제 물건은 나갔는데 장부상으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김다은이 물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거부했다가 엄청 괴롭힘을 당했어요. 잠도 못 자게 하고 화장실 청소를 혼자 다 시키고 훈련도 더 힘들게 시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어요. 정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김상우 일병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같이 신고하자고 했어요. 저도 양심에 찔려서 동의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김상우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 무서워졌어요. 영숙이 정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증거는 얼마나 모았나요? 정민석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실제 출고 내역과 조작된 장부를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오상훈이 민간 업체 사람들과 통화하는 걸 녹음한 것도 있고요. 영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 정도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정말요? 그럼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좀 더 준비가 필요해요. 당신의 안전도 보장해야 하고요. 김다은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언제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영숙이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증거를 보완하고 신고 절차를 확실히 해야 해요. 그런데 그동안 오상훈이 눈치채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평소처럼 행동하고 절대 티내면 안 돼요. 정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혼자서는 정말 무서워요. 만약 들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신고와 동시에 당신의 보호 조치도 요청할 거예요. 영숙이 정민석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 혹시 다른 피해자들 알고 있나요? 네, 운전병인 이준호 일병도 억지로 운반을 도와줘야 했어요. 그 친구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럼 그 친구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김다은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담당인 황민수 상병도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어요. 좋아요. 내부 고발자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영숙이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헌병대와 국방부 감찰실에 동시에 신고할 거예요. 군수품 횡령과 성희롱건을 함께 말이에요. 동시에요? 네, 그래야 은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할 거예요. 정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론까지요? 네, 내부에서만 처리하면 흐지부지 될 수 있거든요. 외부 압력이 있어야 제대로 수사가 진행돼요. 김다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아세요? 경험이에요.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영숙이 정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그런데 오상훈이 언제부터 이런 일을 시작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대담해졌어요. 그럼 민간 업체는 어떤 곳들인가요? 의료기기 회사가 주로 거래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식 업체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물건만 가져가거든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상훈이 이런 일을 혼자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간부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상급자들이 와서 확인하거든요. 김다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직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단이라 자세한 건 모르지만 분명 윗선에서도 개입하고 있어요. 영숙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크고 복잡했습니다. 민석 씨 혹시 윗선에서 누가 개입하는지 아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보급 담당 대위님이 가끔 와서 확인해요. 그리고 연대 본부에서도 사람이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영숙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여군 성희롱 건은 어떤가요? 다른 간부들도 알고 있나요? 김다은이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오상훈 편을 들어줘요. 정말 한심하네요. 영숙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영숙이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이준호 일병과 황민수 상병을 만나서 증언을 확보해야 해요. 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정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군들의 피해 사례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김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고 당일까지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숙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강조했습니다. 만약 오상훈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여러분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민석과 김다은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 혹시 창고에 CCTV는 없나요? 있긴 한데 오상훈이 조작하고 있어요. 거래하는 날에는 항상 고장 났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CCTV 고장 날짜와 거래 날짜가 일치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라는 증거니까요. 김다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꼼꼼하세요. 이런 일은 증거가 생명이에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영숙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세요. 네, 사모님. 그리고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이 카페를 나오며 정민석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마워요. 처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민석 씨 우리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김다은도 덧붙였습니다. 선배님 내일 이준호 일병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함께 해주세요. 물론이죠. 그런데 만날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소수로 만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조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윤재호 이번에는 정말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이기면 정말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임을 마치며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해요. 네, 사모님. 세 사람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키겠어요. 윤재호 당신의 아들과 다른 아이들 모두 지켜내겠어요. 신고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영숙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김다은이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상훈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창고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정민석 일병을 심하게 추궁했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석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오상훈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다은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김상우가 퇴원한다고 해요. 내일 부대로 복귀한대요. 김상우가요? 갑자기? 네, 원래는 한 달 더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퇴원 명령이 떨어졌어요.
영숙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오상훈이 김상우를 입막음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김상우가 복귀하면 더 위험해질 거예요. 영숙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겠어요. 내일 당장 신고할 거예요. 내일요? 준비가 다 됐나요? 충분해요. 더 늦으면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영숙은 밤새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헌병대 국방부 감찰실 그리고 언론사에 제보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김다은과 정민석을 만났습니다. 오늘 신고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사모님. 그런데 정민석 일병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부대에 가면 위험할 텐데. 영숙이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세요. 하루만 버티면 돼요. 네, 알겠어요. 오전 10시 영숙은 헌병대를 찾았습니다. 접수대에서 신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요한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군수품 횡령과 성희롱 사건입니다. 헌병대 수사관이 영숙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영숙은 준비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네요. 네, 피해자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사관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겠습니다. 피해자들 연락처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같은 시간 김다은은 국방부 감찰실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언론사에도 제보했습니다. 오후 3시 헌병대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상훈은 갑작스러운 조사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어요? 누가 이런 거짓 신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헌병들이 오상훈의 사물함을 수색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사물함에서 횡령 관련 장부와 민간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오상훈이 발악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게다가 김다은을 비롯한 여러 여군들의 증언까지 나오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오상훈의 비리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수억 원대의 군수품을 빼돌려 민간에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꾸민 거야? 오상훈이 분노하며 소리쳤을 때 헌병대장이 말했습니다. 윤민호 일병의 어머니분이 신고하셨습니다. 그 시장 아줌마가? 말도 안 돼. 그 시장 아줌마는 전직 간호부사관 출신입니다. 10년 복무 경력이 있으시죠? 오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자 주제에 뭘 안다고. 오상훈이 마지막까지 악을 쓰자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자라서 못 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서 아는 겁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요. 영숙의 말에 주변이 숙연해졌습니다. 오상훈의 체포 소식은 부대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횡포에 시달렸던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저 놈이 잡혔구나. 정말 속이 시원하다. 부대 내에서는 영숙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면회객으로 보였던 여성이 이런 큰일을 해낸 것이 놀라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오상훈의 비리 규모가 더욱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3년간 총 5억 원어치의 군수품을 빼돌려 민간에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상급 간부 2명과 민간 업체 대표 3명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나요? 수사관이 물었을 때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오상훈이 워낙 교묘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놨죠. 권력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김다은을 비롯한 여군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몇 년간 계속된 성희롱과 괴롭힘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접촉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해졌어요. 거부하면 부대 생활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고요. 신고하려고 하면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를 문제 제기하는 사람으로 몰았어요. 여군들의 증언을 들으며 수사관들도 분노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신고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영숙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민석과 이준호 같은 피해자들도 보호받으며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으로 군수품 횡령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정민석 일병이 강요당해서 한 일이라는 게 명확하네요. 이준호 일병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특히 김상우의 사고도 다시 조사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의도적인 사고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김상우를 입막음하려고 사고를 위장한 거였어요. 정말 악질적이네요. 조사 결과 오상훈과 연루된 간부 여러 명이 추가로 체포되었습니다. 군수품 횡령뿐만 아니라 성희롱, 부하 괴롭힘, 증거인멸 시도 등 여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평범한 시장 아줌마가 군 비리를 척결하다. 한 어머니의 용기가 바꾼 군대. 시장 상인에서 정의의 파수꾼으로. 영숙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아들과 다른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간호부사관 출신이시라는 게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군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의감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오상훈은 마지막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여자 주제에 뭘 안다고. 군대 일에 민간인이 끼어들어서. 하지만 영숙은 법정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라서 못 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서 아는 겁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영숙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오상훈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루된 다른 간부들도 각각 3-5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민간 업체 관계자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상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증언대에 섰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도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고통받았을 거예요. 민호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영숙은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필요한 때가 되면 또 도울 생각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다은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이제 정말 자유롭게 복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 덕분에요. 정민석과 이준호도 영숙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사모님, 저희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엄마 덕분에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정상이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지. 엄마, 저도 엄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렴. 영숙은 민호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재호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과 함께 더 많은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보람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박영숙 가이드라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군수품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과 투명성 강화, 여군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신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확립, 정기적인 부대 내 인권 교육 의무화, 민간인 신고 창구 개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영숙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요청한 개선 방안 수립 자문이었습니다. 경험이 있으시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내 인권 보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고 체계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신고자가 안전할 수 있어야 해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인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요. 부모들이 자녀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울 수 있도록요. 국방부 관계자들은 영숙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으시니까 정말 실용적인 방안들이네요. 몇 달 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부대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신고되어 해결되었습니다. 김다은은 새로운 부대에서 당당하게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후배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정민석과 이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인생에서 만난 가장 멋진 분이에요. 민호는 이 일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았고 다른 동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민호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전역하면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해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민호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신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영숙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박영숙 효과라고 불리며 군 내부의 부조리에 맞서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영숙에게는 각종 상도 주어졌습니다. 국가유공자 포상, 여성인권상, 시민용기상 등등. 하지만 영숙은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을 받을 일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해 연말 영숙은 국방부 주최 개선 사례 발표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부조리를 발견하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숙은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영숙은 평소와 같이 일어나 시장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빽빽하게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시민단체 상담, 국방부 자문회의, 그리고 가끔씩 들어오는 강연 요청들. 영숙이 언니 오늘도 바쁘겠네? 시장에서 옆 가게를 운영하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영숙이 겸손하게 웃으며 생선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존경과 자부심이 섞인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하긴. 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데. 오전 장사를 마친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딸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공서에서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고하고 싶습니다. 영숙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다은이 영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소령으로 진급한 김다은은 여군 인권보호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박영숙 가이드라인이 전군에 확산되면서 유사 사건 신고가 300% 증가했대요. 그리고 대부분 제대로 처리되고 있고요. 영숙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 국방부에서 박영숙 인권상을 제정한다고 해요. 매년 인권 보호에 기여한 군인들에게 주는 상이래요. 에이, 그런 것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데. 영숙이 손사래를 쳤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역 후 법학과에 진학한 민호는 이제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에 인권법 특강을 듣는데 교수님이 엄마 사례를 교재로 쓴대요. 정말? 부끄럽네. 부끄러울 게 뭐예요? 자랑스럽죠. 그리고 엄마, 저 로스쿨 준비하기로 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열심히 해라.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윤재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재호야, 민호가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 내가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 곁에 평범한 어른들,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역사와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